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삶 속에서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의외의 행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평소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노력이 적으면 결과도 그만큼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피를 흘리며 노력한 끝에 성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피땀 눈물의 성과를 한순간에 거의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는 늘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놈이 되어 나의 힘든 노력의 결실을 지켜냈죠.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20대 때부터 암보험에 열심히 가입했어요. 그 이유는 10수년 전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치료된 돈이 없어 결국 엄마와 이혼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라도 보험에 열심히 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릴까 봐 암보험에 가입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굴도, 체격도, 성격도 아빠를 닮은 점이 많았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입맛도 똑같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탈을 낸다는 것도 똑같다고 하네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도 똑같다고 하고요. 둘 다 빨리 가서 약을 먹으려고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꼭 매운 음식을 먹어야 풀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안 먹어. 차라리 약을 먹어야겠다는데 역시 내 딸이야. 어떻게 매운맛을 끊지?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는 매운맛의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약을 먹자. 제가 아버지의 많은 것을 닮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자 저도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하죠. 안 좋은 예감이 현실이 되는 법이니까. 아버지가 암을 겪을 때 정말 어려워 보였고요. 주변에서 암에 걸린 사람을 많이 들었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가장 아프고 고생스러울 것 같았어요. 건강 문제로 고통받기 싫어서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길 바라면서도 왜일까 말같이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암보험에 등록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죠. 설계사와 함께 각각을 신중히 검토해 제가 필요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설명받아 여러 개의 보험을 가지게 되었어요.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돈을 다 잃더라도 실제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서 시작했어요. 다만 보험이 여러 개여서 한 달에 납부하는 비용이 꽤 많아서 생활이 조금 어려웠어요. 월급의 절반 정도를 납부했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그 금액은 상당한 양이어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제가 미친 것 같다고 할 거예요. 제 친구들은 돈을 벌어서 젊음을 즐기는데 대부분을 소비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유행하는 명품이나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모았어요. 술도 안 마시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어려워지죠. 직장 동료와의 회식이 술과 매운 음식 없이는 지루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빼놓은 기분일까요?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이에요.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죄송해요. 천천히 마셔볼게요.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식에서 상사가 주면 맛있는데요. 술을 멀리하는 게 제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부장님, 천천히 마실게요.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데 일상이 힘들어서 참아가며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교류도 어려워서 짧게라도 현재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 했지만 매달 큰 금액을 쓰면서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불안하고요. 하지만 아빠가 암에 걸리고 이혼하신 어렵고 괴로운 삶을 보며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제 몸을 위해서. 전쟁터에서도 꽃이 피듯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했고 이해심 많고 따뜻하며 강한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보험을 유지했지만 열심히 일하며 내 몫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외벌이를 한 적도 있었지만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미래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남편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운이 좋게 조기 발견되어 예후도 좋을 것이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조언을 받고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회복하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 고생하며 납부했던 보험에서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암 진단비를 받았는데 여러 걸려들었기 때문에 수억 원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액수로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않게나 많은 돈이 들어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루했는데 이런 때에 진짜 든든하네요. 이제 다른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아내가 정말 잘 해냈어요. 처음에 저가 암이라니 절망하고 힘들어했는데 진단금을 받게 된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돈을 많이 낸다고 제가 쥐잡듯이 잡을 때는 언제였는데 진단금을 받으니까 좋다고요. 당연히 좋잖아요. 이제는 정말 힘들었던 과정을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래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내를 칭찬해요. 수술도 잘 마무리되고 서류를 제출하고 전화를 오가야 했지만 마침내 송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불운의 씨앗은 그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지만 힘이 없어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신우가 명목상으로 나를 보살펴주겠다며 우리 집에 왔고 곰탕을 끓여 가져오고 많은 반찬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지만 우리 셋이나 쑥덕쑥덕거리던 중에 제 진단비를 상의 없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엄마는 그 돈으로 명품 브랜드의 보석을 사려고 했지만 엄마는 보석 대신 다음 시즌 새 제품이 나올 때 가격이 더 저렴한 가방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 일단 보석이라도 사야겠다. 너는 뭘 사고 싶어? 나는 차를 바꾸고 싶어. 내 차가 경차니까 위험해. 다른 차를 사고 싶어. 이런 대화를 듣고서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념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써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높은 보험금을 지긋지긋 내야 한다는 화근 속에서 견딘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어머니와 시누이 대신 나를 챙기길 원하는 가족 내 안에서 집안을 이건저건 사람들로 막심한 데에 쓰는 돈을 보험에 회수하는 행동에 화가 난다. 보험이란 무슨 종교 같냐며 돈 왜 아껴두고 사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모은 돈이건 누가 줄 돈이건 그 돈을 사람 마음대로 쓰는 일 없다. 내가 모은 돈이기에 뭘 할 건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나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결론은 듣다 됐다도 너무 억울하고 열등하다. 왜 내 돈에 손을 대는 거야? 왜 목청 빼는 것이 필요한가? 호감인과 시어머니가 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건 승인할 수 없다. 내 돈, 내 삶, 내 결정을 내 손으로 잡을 것이다. 어차피 엄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엄마 돈이라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엄마에게 송금했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송금했어? 통장도 사인도 없는데 무슨 수로? 아니, 나는 컴퓨터에 당신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했지? 아, 우리 비밀번호도 다 아는 사이니까 송금하는 게 쉽잖아. 에이, 뭘 그래? 가족인데 그러니까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당신 마음대로 내 돈을 어머님께 보낸 거냐고? 다시 돌려내. 나도 돈 좀 쓰고 싶고 엄마도 동생도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도 돈이 생기면 우리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우리의 용돈도 주고 그러시잖아. 그런 명목과 똑같아. 내 돈이 왜 우리 돈이냐고? 내 돈이 왜 어머님 돈이야?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안 가려서 받은 큰 돈을 어머님께 드리는 것과 어떻게 내 돈을 왜 당신이 손대냐고. 무슨 이유로? 무슨 염치로? 돈이 생기면 같이 써야지. 가족끼리네. 꺼낼 거가 어디 있다고 따지고 있니? 너는 가끔씩 이렇게 청없는 행동을 하든 정이라고? 여기서 정이 왜 나와? 그럼 어머님도 정이 많으시니까 저한테 어머님 돈 다 주래? 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나? 얘는 이상한 말 자꾸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받은 돈이니까 그 돈 쓸 거다. 그런 줄 알 것 같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 맞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내가 가족이라면 내 목숨이 달린 돈인데 그 돈을 쓸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아가씨 월급 받으면 모두 내게 가져오세요. 나도 같이 쓰게 해주세요. 왜 내 돈을 연니한테 주는 거죠? 억지로 논리를 끌어내면서 이해하시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웃기네요. 내가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는 것 같아. 일단 돌아가서 쉬세요. 어디 가실래요? 돈을 내놓고 가세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엄마와 아가씨는 집을 나갔고 남편도 마중을 나가면서 그날 돌아오지 않았어. 시댁에서 자꾸 돌아오겠다는 문자 하나 보냈어. 머리가 아파. 내 돈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가게 된 거죠?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어. 난 그 인간을 믿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 정말 거칠게 나오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했어. 남편 처음 만났을 때는 세심한 사람 같았는데 이젠 그런 공간도 없어. 결혼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만 다정하고 세심하면 좋겠는데 시댁 가족들에게 착한 아들과 믿음직한 형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왜 내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요? 결혼에 자긴 꾸린 집보다 시댁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 보니까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어딘가에 송금되는 걸 발견했는데 혹시 모르는 빚이 있니? 귀순 아니고 엄마 용돈 드렸어요. 진짜 엄마 혼자서 사시잖아. 벌이도 그리 크지 않으신데 장남인 내가 엄마 좀 지켜줄게. 사실 그렇다면 나랑 협의한 후에 결정을 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처리하고. 또한 우리 형편의 50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명색의 장남인 나가 드려야지. 너무 기가 막히네. 내가 너 와이프인 건 잊은 게 알겠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뭐야? 무슨 옷이 우리 집으로 왔냐고 물어보더라. 무슨 옷을 말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 아가씨가? 뭘 배송 왔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사하고 5년 차거든. 이번에 후배도 들어왔는데 명품으로 프리저빙을 하고 다닌데 옷이 변변찮 아서 기죽는다고 했어. 아니, 내가 한번 사주기로 했어. 그런데 백화점에서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했어. 그 엄마라는 거야? 뭐 명품 그것도 아가씨 가방을 찾다 보니 당신 말이야. 당신 와이프는 어떤 옷 입는 게 좋을까? 너 뭐 입고 다니는 거 알아? 내 명품은 둘째치고 시장에서 산 옷 10년째 입고 다녀. 네 와이프 10,000원짜리 티셔츠 10년째 입고 다니는데 동생한테 선물할 거 뭐 살까? 명품 대신 시동염료 얼마 받아? 용돈 주고 동생 명품 살 줄 알아? 정신이 드물다. 달이 넘는 가격이 100 넘어. 왜 나만 그러냐고? 돈 줄여봤자 같아. 미래를 위해 돈 투자하고 시부모님에게 돈 쓴 것 똑같지 않나? 목숨과 사치를 똑같게 생각하지 마. 이제 아가씨에게 못 사준다고 말할게. 환불해. 결혼한 남편이 돈을 시부모님에게 썼다. 계속 서운하고 짜증하고 미운하다. 싸우고 다투어 봐도 남편 똑같았어. 그러면 왜 결혼했을까? 죽을 때까지 엄마랑 살면서 왜 내 속을 뒤집냐고? 스트레스 받기 위해 결혼했나? 하루하루 무거운 돌 같은 느낌이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정말 진짜 중에 진짜야. 처음에 신혼 때는 많이 싸웠어. 신혼집에 온 후에
그의 과한 관심으로 나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나는 직장 생활에만 익숙해서 식사 준비나 가사 일에는 무지했는데 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인지 나를 잡으려는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어요. 아들 아침밥은 괜찮니? 뭘 먹게? 매일 아침에는 우리 아들이 입이 짧아서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국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 국을 끓여줬어요. 엄마 오늘 아침에 맑은 된장국 끓여서 한 사발 먹고 출근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아침에 청소는 했니? 청소기만 돌리면 안 돼. 아들 비염과 아토피가 있어서 물걸레로 잘 닦아야 해. 이불도 3일에 한 번씩 빨아야 해. 그녀는 이상하게 시절을 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도 남편과 함께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전화해서 우리 아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참다 보니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친절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일까요? 그렇단다면 제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 11시죠. 너 회사에 아니잖아. 출근 안 했어. 집에 있는 거니까요. 나 회사 다니는 거 뻔해.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한 번씩 질러주면 같은 일로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견 처리를 좁히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한 번 질러놓으니까 다시는 저에게 시덥지 않은 일로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화가 제가 일하는 시간에 왔지만 그래도 전화해서 왜 엄마와 아들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엄마가 아들 걱정이 되면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훌륭한 통역이시니까 번지를 찾으셨다고 하는 것 같고요. 결혼 생활이 순탄한 와중에는 안 되었네요. 같이 잘 챙기는 관계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면 저도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봐요. 남편 가면서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3달 동안 매주 3번 정도 시댁에 갔고 친정엔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지만 시댁에 가면 외동딸과 사위가 힘들어할까봐 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울한 척하셨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말했죠. 어머님, 주말에 쉬고 싶어요. 아들도 만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남편만 가라고 해도 좋아요? 부부가 함께 와야지 하니 어떻게 그러세요? 남편 혼자 보내지 말고 와야지요. 그러나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주말에 쉬고 싶어요. 특별히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좀 며느리다우세요. 어머님이 시키면 다 이대로 할 것 같아요. 지는 종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저는 내 팔자야 혹시 좋았던 그 집과 결혼시켜준 거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반품해 드릴까요? 그 여자분들 시집에 안 가셨으면 지금이라도 세영이랑 보내세요. 저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 마음을 부딪혔고 새로운 일을 해요. 당신 진짜 너무하시지 않아요? 아, 우리 어머니야.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벌을 당해서 그러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말하니까 나는 네 와이프가 아니라 네 집종도 아닌데 일하라고 말하지. 그럼 나는 가야지. 어머님이 아프신 것 아니면 어머님을 걱정하면 그러면 당신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다 난리야. 그런 표현 좋게 하든지 왜 매번 싸우려 들어 그러세요? 당신이 우울하면서 말 못하는 어머니가 내게 좋은 말 하셨나? 나한테 시집 온다면 시집 살면서 복종하지 않을 거야. 그럼 끝나고 퇴근해서 집안일 하는데 당신이면 그 말 듣고 기쁠 거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더 위인데? 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먼저 어이없는 이야기 한 어머니한테 말해요. 앞으로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무시라고 알았지요. 결혼 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시댁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개념 없이 명품 패딩을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남편이 또 그걸 사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남편 앞에서 시누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아가씨,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아가씨가 벌어서 사세요.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예요. 아, 연니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참견하시죠?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아가씨가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나 봅니다. 결혼한 후에는 오빠한테 이런 식의 부탁하는 것은 결례인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결혼한 오빠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가씨의 친구들한테도 일단 물어보세요. 무개념이라는 말을 듣겠죠. 뭐, 무개념 없네 말 다 했어요. 아, 사주기 싫으면 사주기 싫다고 하면 되죠. 왜 시비를 털어요? 두 번이 몇 번째야? 그동안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다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 아가씨와는 한판 뜨고 나니까 또 남편 놈의 새끼가 뭐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가족한테 막말 좀 하지 마세요.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우리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어? 시비를 붙인 건 어머님과 아가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는 건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건지? 아, 왜요? 그렇게 나게 제가 어떠한 이유로 싸움을 벌이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네요.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러한 스트레스와 싸움은 정말로 어렵겠네요. 당시에는 임신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즉시 이혼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 스스로도 악의 돌이 변하게 된 것이고 어디에서도 나를 대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외로웠고 슬펐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나온 다음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재미는 다룰 수 있을 때 가져다 주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빵 준다는 것은 어쩌다 몇 일, 몇 달이나 건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요. 진정으로 알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는 거죠? 그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얼굴에 벌거벗게 많은 여드름이 올라왔어요. 저는 즉시 응급실로 갔죠. 의사가 왜 그런지 물었을 때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도 부끄러웠고요. 이번 일은 어머니가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어머님도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셔서 이 일은 끝났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손자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걸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 알아서 이번엔 이것도 눌렀어요. 똑똑하다. 아버지를 닮아 똑똑한 걸까?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려면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데 왜 그래요? 굳이 그렇게 울어야 하나요? 얘는 징징대는 것이 많아. 이러면서요. 엄마를 닮은 혹은 엄마를 닮아 예민하다는 말도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엄마를 닮은 것인가 봐요. 제가 정말 꼬여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해심이 부족한 건가요? 이런 소리에 그냥 넘기지 못하는 잘못된 성격인가요? 어머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싫었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봐도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말씀해도 소용없다면서요. 남편은 주식을 하다 돈을 날렸고 비트코인을 하다 돈을 날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겠죠.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라고 했어요.
남들이 주식을 하니까 추천하고 비트코인을 하니까 다 따르고 싶으면 적어도 공부는 해야죠. 그냥 감이 왔다고 종목을 사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서 섰으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때 정말 전 재산을 다 날렸고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다는 거덜했어요. 그것마저 다 날렸고 대출을 받았지만 갚을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결국 개인 회생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모르고 살았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 안 도와주냐며 우실 정도는 있었어요. 나중에 개인 회생 우편물을 받고 알게 되었지요. 이게 저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저 정말로 운이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니까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암이 걸릴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미처럼 일하고 아껴서 제 돈을 모으고 목숨값을 마련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배짱이처럼 살아서 왜 지들이 내 돈을 맘대로 쓰냐고 했어요. 저도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열분을 토해냈지만 정신을 못 차린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교육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와 이혼한 아빠가 사실은 강력계 형사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불러서 시댁과 남편에게는 이혼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랑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자랄 때 남편과 이혼한 주제를 극혐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모님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하다 보니 남편에게도 아빠 일을 안 말한 셈이 됐고 남편은 아빠의 직업을 몰랐죠. 아빠는 제 말을 듣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시댁 식구들을 부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운동을 많이 했고 근육이 뭉쳐 있어 무서워 보였어요. 강력반 형사 출신이라 카리스마가 있었고 상대방을 노려보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남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송달금 사용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것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뿐이에요.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돌려놓을게요. 지금 당장 돌려놓을게요. 그 돈을 우리 딸과 상의해서 어머니께 돌려주기로 했지만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증서를 통해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형사처벌이죠. 장인어른 죽을 줄 알았네요. 아닙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돈이 우리 딸에게 결혼 후부터 계속한 악담들에 대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무슨 악담이냐고요?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절대로 제가 얘가 미워서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사돈아, 그 말을 믿어주세요. 사돈과 우리 딸 그리고 나 사이의 문자는 다 지워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저장되어 있네요.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발, 정말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자초심을 해대다니. 모욕적인 행동으로 우리 아이가 시어머니로 인해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손도 치고 떨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돈 처녀가 빌려간 돈을 갚으세요. 아주 빨리요. 처녀는 조금도 얼굴이 다르게 보이지만 자존심이 이상한지 더욱 더 높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사돈, 무슨 말인가요? 제대로 말씀하세요. 그 돈은 우리 오빠가 주었어요. 난 언니에게 무슨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오빠가 제게 준 건데 왜 난 언니에게 빌려줘야 하나요? 갚더라도 산 넘어 산, 우리 오빠에게 갚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경찰이 뭐라고 한다. 아빠는 더 화가 나셨는지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돈의 출처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딸의 통장인데 오빠가 딸의 인증서로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돈이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해요.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우리 딸이 돈만 갚는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얼루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돈 처녀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돈 오빠는 문서 위조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사돈 처녀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하시는 동안 남편은 매우 당황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준 돈인 것을 인정하고 동생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제 계좌에서 불법으로 전해졌고 그것도 저도 모르게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싶을 것이죠. 네,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소되지 않고 치료하지 말고요. 여동생은 빨개진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남편, 여동생은 모두 머리를 숙여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받기 싫어해서 사과를 했고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게 됐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했고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암을 진단받고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조차 할 뻔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일이 일어나면 잘 말해가며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많은 일을 겪고 나니 느끼는 게 많아요. 처음 아니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견뎌보자는 생각을 해서 암까지 걸리고 이혼하면 가끔씩 전 남편한테 아이 보여주는 것 외엔 시댁 사람들과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고 무개념인 이전 시댁 사람들을 이혼 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혼하고 한 8개월 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전화를 했고 전화 너머로 계속 이전 시어머니가 거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해서 전화했어. 잠시 통화될까? 무슨 일인데? 당신이랑 내가 뭘 도와주고 도움받고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부부로서는 이혼했지만 우리 아들 부모로서는 아직 남아있잖아. 내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 봐,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전화하고 난리야? 보험회사에서 하부랑 치료비까지 알아서 다 해결해. 잘 알지? 그것이 그냥 사고라면 우리도 그러겠어.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어린이였대. 실은 동생이 음주 상태였어. 아침에 밥 먹다가 반주로 맥주 몇 잔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사고가 났어. 게다가 사고 났으니 너무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와버렸대. 그것이 뺑소니가 돼서 일이 더 커졌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 100 좀 빌리면 안 될까? 그때 보니까 직급도 꽤 높아 보이던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럼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고 우리 엄마는 그 충격으로 지금 알아 누워있는 거야. 우리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어. 제발 도와줄 수 있어. 응. 미친 것 같아. 뭐 음주운전 뺑소니로 감옥에 가게 되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너의 촌스럽지 않은 동생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게 해줘. 아니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발 도와줘. 아니 그래. 두려움을 받아라. 아이 그래? 그래 물론 죗값은 받아야지. 그래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줄 수 있을까? 진실한 상황을 이해 못하겠어. 음주운전 죄질이 안 좋아. 게다가 뺑소니까진 내가 나의 손으로 너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너에게 고소하지 않고 참다니 이게 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하늘에 신은 있나 봐. 친구야.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해. 뭐 음주운전하면 감옥에 가라는 건 다들 아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부부로서는 이혼했지만 우리 아들 부모로서는 아직 남아있잖아. 내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 봐,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전화하고 난리야?
보험회사에서 하부랑 치료비까지 알아서 다 해결해.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락을 끊었더니 전 남편과 전 장모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붙잡고 울며 부풀며 살려달라고 애태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요. 빌어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이런지 이해가 안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아가씨는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대요. 아마도 죄를 많이 짓는 바람에 형량도 높게 받은 모양이에요. 전혀 애를 끌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거든요. 뉴스에서만 보던 파렴치한이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겠다며 가족들이 진심으로 받아준 게 답답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마치 도미노처럼이죠. 시작은 간단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많이 쌓아 올린 것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 남편이 제게 보여준 신뢰에서 시작됐지만 시댁 가족을 위해 사는 전 남편의 행동으로 모든 신뢰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됐죠. 전 남편도 모두를 잃은 후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도 작은 실수를 빨리 깨닫고 고친다면 암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통해 실패가 성공을 빛나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들은 인쇄썰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직감이 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용감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